여러분들은 암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암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시한부를 선고받는 장면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생각나는 분 많으시죠? 유독 암은 선고를 받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걸리는 순간 이미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단일세포에서 발생되어서 다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발현되기 때문에 암으로 진단되기까지는 대략 15년에서 20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여러분들도 암으로부터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암 걸리는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강할 때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암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전문의 강재입니다. 흔히 암은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암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라와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대륙의 미라에서도 발견될 만큼 암은 끈질기게도 인류를 괴롭혀온 오래된 질병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암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현재 의학의 관점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역대 27명의 임금님들 중에서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추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종실록을 살펴보면 배꼽 밑에 작은 덩어리가 생겼는데 지난밤부터 조금씩 아프고 빛깔도 조금 붉다. 임금이 본래 이질로 편찮은 데다가 또 부종을 알아 진선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날 밤 이고부터 증후가 더욱 심해졌다. 이런 기록만으로 추정했을 때 성종 임금님은 대장암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꼽 주변에 작은 덩어리란 것은 종기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당시 조선 역대 27명의 왕 가운데 12명이나 종기로 사용할 만큼 종기는 흔한 징후였습니다. 그런데 성종 임금의 종기는 암 전이가 되어서 배꼽 주변에 림프절이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질이라는 것은 묽은 변을 의미하는데 이 당시엔 아마 이질이 상당히 흔했던 전염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덩어리가 대장을 막았기 때문에 배변 습관이 불규칙해지면서 대변을 보지 못하거나 묽은 변이 나온 것을 이질이라고 어이들이 생각한 것이죠.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암이란 대체 무엇이고 또 인간은 왜 암에 걸리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암이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체 속에서 정해진 형태로 정해진 장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제 멋대로 자라나는 조직 덩어리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DNA의 돌연변이가 생긴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대부분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유전자 안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DNA의 변이를 다시 수정해주는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제 과호 수정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정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암에서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통제 기능을 빠져나와서 끝없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분열한 암세포가 혈액이나 림프관을 따라서 먼 곳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집을 짓고 증식해서 다시 자라나는 현상을 전이라고 하죠. 이 종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주변 조직과 순환기를 침범하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이런 현상 때문에 암이란 일반적으로 악성 그리고 전이성 특징을 가지는 종양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암은 60에서 70%가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습관이라는 게 단순히 큰 결심만 먹는다고 고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후성유전이라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후성유전이란 염기서열의 변화가 없이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유전자의 발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산모가 임신 중에 입덧으로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태아는 그 영양으로 영양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됨으로써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찌는 체질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즉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습관이 아닌 부모님과 그 이전에 존재했던 많은 선조들의 내력과 환경이 배인 습관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히 암 발병 원인의 70%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그동안 공유해왔던 좋지 않은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암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암이 몸속 어디에선가 숨어서 서서히 내 몸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방법은 없을까요? 한두 개의 유전자가 고장이 일어나서 바로 암세포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또 암세포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암으로 발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처음 암세포가 생겨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방어 시스템인 면역계, 특히 B세포 면역계와 T세포 면역계가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처단해버립니다. 그런데 면역계의 방어망을 피해서 서서히 증식하고 또 전이가 되어서 암세포가 다른 전기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암의 경우에는 암 자체에서 나오는 통증보다는 암이 증식하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주변의 혈관이나 장기를 밀치면서 신경다발을 자극해서 발생하는 암성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암은 자기가 더 증식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주변으로부터 빨아당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암 환자는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악액질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암 자체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뇌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를 견딜해서 식욕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육에서부터 글라이코겐이라는 포도당을 빼내어 갑니다. 이러기 때문에 근육량도 줄어들게 돼서 만약 체중 감소, 식욕 부진, 갑작스러운 근육 손실이 있다면 전문의에게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 치료하면 다들 항암제부터 떠오르시죠? 항암제는 개발 역사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1세대 항암제는 복제와 증식이 빠른 암세포를 죽이는 오래된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머리카락의 모낭세포, 그리고 입안의 점막세포, 장의 점막세포, 골수의 조혈모세포처럼 정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탈바꿈하는 이런 세포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러한 세포들은 세포독성 항암제에 의해서 암세포와 마찬가지로 무차별적으로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탈모가 생기게 되고요. 입도 헐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설사를 하면서 탈수에 빠지게 되고 또 백혈과 혈소판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출혈성 경향과 같은 무서운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항암 치료를 저는 하지 않겠어요 라고 거부하시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의학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잘 극복해서 백혈구를 빨리 올려주는 백혈구 촉진제가 존재한다든지 또는 혈소판을 주입한다든지 이러한 부작용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만 걱정을 하시는 것은 기우일 것 같습니다. 분자유전학,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마치 미사일처럼 표적을 향해서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표적 치료도 사용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치료에 실패하는 것이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순간에 2015년에 혜성처럼 면역항암제라는 파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와 T면역세포 사이에는 서로 밀고 당기는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수용체를 차단하게 되면 암세포를 공격하다 지쳐있던 T면역세포가 다시 활기를 찾아서 암세포를 공격하게끔 만드는 약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암치료는 항암화학요법이나 표적치료제를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역치료제로 모든 항암 치료들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환자마다 맞는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에 맞게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기의 환자들은 굳이 전신적인 면역치료나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술부터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까지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치료의 순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적의 치료일까 하는 전략적인 치료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종양내과 의사의 역할입니다. 1990년만 하더라도 암은 불치병이었고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 발생 인구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기도 하고 나머지 3분의 1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서 증상 완화와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은 죽음이다 라는 말은 정말 옛말이 되었습니다. 최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 또한 70%까지 향상되었고요.
게다가 암은 나라가 보호해주는 병으로 암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환자는 5%만 내면 되는 그런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암을 진단받으면 기본적인 치료도 받지 않은 채 삶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암은 난치병이긴 하지만 불치병이 아니라는 말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폐암은 20년 이상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폐암하면 자연스럽게 흡연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평생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도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 통계로 보면 폐암 환자 10명 중 3명은 흡연을 한 적이 없는 비흡연자입니다.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죠. 대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지금부터 폐암에 대해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전문의 강진영입니다. 폐암에 걸렸다고 하면 다 같은 폐암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크기가 작은 세포를 가진 소세포 폐암과 좀 더 크기가 큰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이런 비소세포 폐암은 세포 모양이 평평하게 생긴 경우를 편평상피세포암, 또 모양이 샘물 또는 점액을 분비하는 이러한 샘과 같이 생겼으면 선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평상피세포암 같은 경우는 95% 정도는 흡연과 관련이 있고요. 선암과 같은 경우는 기관과는 먼 쪽에서 발생하고 전혀 흡연을 하지 않은 분한테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암은 혈액으로 잘 전이하고 조기 진단이 늦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더 무섭게 생각하죠. 폐암은 사실 다른 어떤 암보다 치료의 개발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폐암 중에서는 지난 30년간 치료 방법이 전혀 변하지 않는 암이 존재합니다. 소세포 폐암입니다. 처음 항암 치료를 하면 크게 줄어들고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거 좋은 암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번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어떤 항암 치료제를 하더라도 잘 반응하지 않고 빨리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은 대부분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담배가 대기 중에 탈 때 나오는 연기에는 대개 한 40개 이상의 발암 물질이 알려져 있는데 이 흡연자가 입에서 뱉는 연기에 비해서 니코틴이 3 내지 5배, 일산화탄소가 5배 정도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을 피는 흡연자의 집에 하루를 머물면 담배 3개 피를 핀 것과 마찬가지고 폐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와 함께 사는 것의 2배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흡연 여성들은 암의 발견 시기가 늦기 때문에 완치율도 더 낮습니다. 감기나 호흡기 질환 의심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이미 수술을 할 수 없는 폐암 사기였다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가능한 한 연기를 들이실 때도 깊이 들이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가사 일 중에서 발생하는 그런 연기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주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목이 자주 쉬고 좀처럼 낫지 않는다. 이 경우는 성대 조절 신경이 암에 의해서 침범됐을 때 성대가 마비되면서 목이 쉽니다. 또 기침할 때 가래나 혈담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기관지 확장증이나 결핵이나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꼭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고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하는 것은 암 덩어리에 의해서 기관지가 일부 막혀졌을 때 숨이 쉬면서 나올 때 나오는 저항 때문에 나는 소리거든요. 또 흉통, 두통, 요통, 어깨 결림 이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머리에 전이가 있을 때도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허리뼈에 암이 전이가 되었을 때 결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굴이나 목이 심하게 붓는다는 것은
암 덩어리가 머리나 또는 어깨에서 심장으로 유입되는 혈관을 누르게 되면 혈액이 순환되지 못하면서 얼굴이나 목에 부종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몸속의 피부색이 검게 변하기도 하고요. 식욕이 없으면서 체중이 감소하고 구역질이나 구토 증세가 자주 있고 다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비뼈에 골절이 있다는 것은 암에 의해서 뼈가 녹기 때문에 골절이 생긴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몇감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에 노출된 기간과 흡연 양을 곱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감년이 길어질수록 그 값이 높아질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흡연을 시작한 시기가 빠를수록 그리고 담배 연기를 길게 흡입하는 방식은 폐암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원래 담배는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구하기가 힘들었죠. 1854년부터 외국에서 대규모의 담배 회사들이 만들어집니다. 담배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됐고 1929년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젊은 남자들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했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 공중보건성은 폐암과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한다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담배 회사들은 표면적으로 흡연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 목적으로 필터 담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흡연을 했던 분들은 금연을 하지 않고 순한 담배라고 생각을 하고 필터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필터를 거치게 되면 담배를 연소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한 개 피량의 연소가스 흡입량이 늘어나서 니코틴, 타, 벤조피렌 같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의 흡수량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필터를 거치면서 유해가스의 분자가 잘게 나누어지고 미세해져서 폐나 기관지에 몸속 깊숙이 도달하게 돼서 선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폐 안에는 신경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져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암이 많이 진행되어서 폐를 싸고 있는 흉막에 맞닿을 정도까지 커지게 되면 그때서야 신경섬유를 누르기 때문에 증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들이 말기가 되도록 병원을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만 54세에서부터 74세까지의 국민 중에서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가족 중에 폐암이 발병된 환자가 있는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폐암 검진 비용이 약 11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단 비중의 90%가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니까 본인 부담 비용은 약 1만 원 정도의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검사 방법은 저설량 가슴 CT 스캔입니다. 일반적으로 찍는 CT 스캔에 비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도 엑스레이에서 찾지 못하고 놓칠 수 있는 적은 크기의 암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조기 검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설량 CT를 찍는 정기 검진으로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폐암이라고 해도 환자의 유전학적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폐암의 종류가 다양하게 세분화되는데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러한 특성을 분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분석을 하더라도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서 실제 임상에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종류의 암 환자임에도 모두 똑같은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작용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았고요. 한 예로 소설 별들의 고향 바보들의 행진으로 유명했던 소설가 최인호 씨가 침샘암으로 투병할 때 제가 진료를 맡았습니다. 우리 최인호 선생님도 이 세포독성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손톱이 다 빠지게 됐습니다. 새벽에 회진을 돌다 보니 글은 써야 되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골무를 끼워서 하는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고 사람 개개인이 가진 유전자, 임상정보, 병리학정보, 영상정보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라이프스타일, 생활 양식을 고려해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학이 태동되게 됩니다. 조직검사나
피 검사 하나면 몇 시간 안에 그 환자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암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화되고 빠른 검사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유전체의 변이를 모두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폐암 환자 치료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폐암 환자 3명 중에 1명은 첫 번째 치료가 마지막 치료였다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폐암 환자들이 암이 뒤늦게 발견되어서 첫 번째 치료를 받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경우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몸 상태도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치료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게 해주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이 환자에서는 과연 표적 항암제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좋을지, 세포독성 항암제를 써야 할지, 3개 중에 2가지를 병용하는 게 좋을지 매우 중요한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폐암으로 수술한 환자도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기보다는 2기, 임기보다는 3기에서 5년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술한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재발을 할 수 없게 만들까 하는 것이 보조 치료입니다. 보조 치료로서 어떤 치료가 가장 이 환자한테 재발을 억제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어떤 유전자 변이 때문에 이 환자가 폐암이 생겼고 수술을 받았는지 수술한 조직에서 유전체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예방을 하고 설사 폐암이 생기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치의 의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